아침에 조금 딴 때보다 늦게 출발하긴 했는데, 벌써 추석 연휴 여파가 있나 봐. 도로에 차들이 엄청 많아. 여기 주안 로타리 여기 오는 데만도 한참 걸리는데. 네. 하여튼 좀 늦어서 미안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교재 235쪽 할 차례예요. 행정행위의 종류.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 행정행위라는 거는 어떤 작용을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그랬지? 우선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그다음 법을 집행해서, 그것도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법을 집행해서 국민하고 사이에 행정에 관한 어떤 권리나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그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 돼. 첫째, 행정청이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법 집행하는 행위. 그래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를 생기고 없어지게 하는 행위. 효과적인 측면. 그래서 행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의 성격, 우월적 지위에서 법 집행. 그 다음에 효과. 국민하고 사이에 그 행위 자체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그렇지? 그런 건데, 그러한 행정행위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대. 그래서 여기 행정의 종류를 이렇게 개설적으로 구분하는 건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고 개념을 익히는 거야. 응? 그래서 가볍게 보자. 우선 개설의 1번. 법률 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이지. 요거는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 특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 효과는 뭐야? 권리나 의무. 응? 그러니까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는 원인이, 자, 거기 보면 우선 어떻게 나눴어요? 1번 전혀 생소한 말 나왔어. 법률행위적 행정이. 2번 준법률행위적 행정이. 2번은 준자가 하나 더 붙지? 근데 핵심 단어 법률행위적 행정위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행정기관이 의사표시를 한대, 구성률. 그러니까 의사표시라는 게 상대방 국민하고 사이에 어떤 권리나 의무를 생기고 없어지게 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를 표시하고, 응? 그 다음에 읽어나가. 그 다음에 그 법적 효과는, 즉 국민하고 권리 의무는 그 행정기관이 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행위를 통틀어 학문적으로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부른대. 그러면 지금 뭘 갖고 나누자 해서 발생 원인, 응? 그러면 키워드가 바로 그 의사표시야.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권리를 주겠다, 응? 권리를 박탈하겠다, 어떤 의무를 부여하겠다, 의무를 박탈하겠다, 응? 이런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내용대로. 응? 그래서 첫째 끝에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이게 가장 키워드. 반면에 그러면 똑같은 이치로 이번에는 준자가 하나 더 붙은 준법률행위적 행정위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의 의도 자체가 무슨 그 행위로 국민에게 어떤 권리 의무를 직접 발생시키려는 의도는 없어. 응? 그래서 읽어보면 행정기관이 권리나 의무를 발생, 변경을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어떤 정신작용을 표시를 한대.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중요하지.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과는 뭐에 따라 발생? 응? 두 번째 줄 끝에 법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법이 정한 내용대로. 응? 그래서 키워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런 게 이게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부르는 거래.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하고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를 주겠다, 뺏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해. 근데 그 행위를 하면 법이 행정기관이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야. 그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응? 근데 좀 이따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물건을 처음 발명했대. 그래서 자기가 그거 최초 발명한 자로 인정해 달라라고 특허청장한테 신청.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우리 물건 발명하려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특허청장한테 신청. 그런데 특허청장과 그 공무원들이 심사를 한 뒤에 이 물건은 진짜 최초 발명한 거다. 응? 그래서 당신이 최초 발명자다라고 인정을 해줘.
그러면 행정기관이 한 일은 당신이 최초 발명자입니다라고 인정한 것까지만 한 거야. 그런데 그 최초 발명자라고 인정받은 사람한테는 뭐 몇십 년간 자기가 만든 물건을 독점해서 팔 권리가, 그 권리가 주어져. 독점권이. 근데 그 권리는 특허청장이 준 게 아니야. 그 권리는 법이, 특허법이라는 법에서 권리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순서를 생각하면 특허청장이 신청을 받아 한 일은 당신이 최초 발명자입니다 라고만 확인만 한 거야. 최초 발명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이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걸 심사한 뒤 최초 발명자입니다까지만 행정기관이 그 정신작용을 표시한 거고, 상대방한테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는 거는 그 권리는 법에 의해서 법이 권리를 부여한 거야. 행정기관인 특허청장이 준 게 아니라. 이해하겠죠? 그런 유형의 행위를 통틀어 준 법률행위적 행위라고 그러는데, 행정행위.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직접 권리를 주겠다, 의무를 부여하겠다, 뭐 이런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의 생각이 어떠하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제 그게 키워드야. 여기까지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쌍가를 이번은 별건 없어. 효과 가지고 구분한다르지. 국민한테 이익 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냐, 불이익 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냐, 또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가져오는 거냐. 그래서 수익적, 침익적, 그다음에 뭐야, 이중 효과적 내지 복효적, 이렇게 나눈다. 이거 뭐 별로 설명 안 해도 쉬운 거라, 잘 내지는 않으니까. 자, 본 좀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쌍가로 3번도 가볍게 읽고 지나가. 이거는 우리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 얼마나 법의 구속을 많이 받으면서 해야 되냐, 그 법의 구속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렇게 나눈대. 요거는 조금 이따 아주 상세히 공부해야 될 부분이야. 기속행위, 재량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기속행위는 법에서 행정기관에게 아무런 선택이나 결정할 여지를 안 준 거야. 그냥 법에서 딱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봐. 누군가가 운전면허를 내달라고 신청했잖아. 근데 행정기관이 심사를 해보니까 얘 운전면허 받을 요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운전면허 따본 사람 알지만 필기시험 봐가지고 몇 점 맞으면 필기 합격. 그 다음에 뭐 실기 뭐 이렇게 해서 딱딱 기준점 넘으면 합격. 그러면 다 합격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운전면허를 줘야 돼요. 의무사항이야, 운전면허. 그러니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법이 정한 대로 하도록 허가를 내주도록 의무가 되어 있는 행위지. 반대로 얘기하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주면 안 되는 거고, 그지? 자, 이렇게 행정기관에게는 아무런 선택이나 결정할 권한이 없고 반드시 법이 정한 그대로 기계적으로만 하게 돼 있는, 그렇게 정해진 행위를 기속행위라 해. 반면에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할 여지가 주어져 있는 행위.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이런 데 보면 청소년한테 술판 업자가 적발이 됐다. 그럼 법에서 뭐 이러냐면, 그 시장, 군수 등은 뭐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끝말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지 영업정지를 꼭 해야 한다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업자가 이번에 처음 적발된 업자고 그동안에 법을 잘 지켜왔고, 뭐 또 이게 청소년에게 술 판 것도 어떻게 팔게 됐나 봤더니 모르고 팔았는데다가 또 상대방 애가, 청소년애가 뭔가 속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성인처럼 알아보기 수밖에 없게끔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업자를 위반했다고 탓하기가 그렇게 쉬운 저기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뭐야, 영업정지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할 거냐 안 할 거냐 시장군수에게 결정권을 주고 있는 거야, 법에서.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더라도 영업정지를 시키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럼 또 영업정지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법의 테두리만 안 벗어나면 되니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뭐 3개월을 할지 1개월을 할지 6개월 할지 이것도 행정기관이 결정할 권한이 법에 의해서 주어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재량행위라는 건 법에 의해 행정기관에게 선택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된 행위를 재량이 부여된 행위다. 그래서 재량행위라 그래요.
요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뒤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거. 그다음에 이제 쌍가루 사업은 내가 중점 기준에 따른 분류를 했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예를 들어 허가를 내줄 때 사람의 자격 능력을 보고 허가를 내주냐, 법이 요구하는 시설 요건을 제대로 갖췄나 이거 보고 허가하냐, 응? 뭐 이런 거 기준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무원 임명하는 행위는 뭐 보고 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 신청자의 자격, 능력 보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자격, 능력 보고 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 대인적 행위. 대인적이란 말을 붙여, 그지? 그럼 또 다른 예를 들면 운전면허도 뭐야? 그 사람의 운전할 수 있는 자격, 능력 이거 따져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대인적 행위. 여러분 대인적 행위는 심사한 게 그 사람 자격 갖췄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격 갖췄다 해서 운전면허 공무원 임명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이제 하기 싫어졌어. 너 가져. 딴 사람한테 자기가 허가받고 공무원 임명받은 효과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겠어? 그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대인적 행위는 결론이 뭐야? 그 효과가 본인한테만 인정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무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했다고 뭐 6개월 면허 정지 나왔어. 그건 6개월 동안 운전하지 마 하는 의무부가 조치인데 그거는 어떻게 돼? 그 운전자 본인이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그 본인만 운전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 의무는 운전자 본인에게만 있는 거지. 그러면 집에 그 차 있으면 다른 가족들은 아무 상관없지? 다른 가족들은 그 차 타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 의무가 본인 이외에 다른 자에게 뭐 이게 이전되거나 이러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대인적 행위는 결국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면 어떻게 돼? 타인에게 그 효과가 권리나 의무가 이전되지 않는 겁니다. 이전 승계가 안 되는 성질이겠죠. 반면에 대물적인 건 어때? 행정기관이 법 집행에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거나 할 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뭐 영업장의 시설이 뭐 요건을 갖췄느냐, 뭐 물건, 법이 요구하는 그런 물적인 시설이나 그 요건이 구비됐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러니까 아까 내 차를 갖고 얘기해보자. 어떤 차가 있는데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고 매연을 많이 뿜고 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의 상태를 보고 차량 사용 정지 조치를 내려. 그죠? 근데 그 차는 누구나 못 타고 다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차를 갖고 있던 사람이 딴 사람한테 팔아 넘겼다. 아니면 그냥 줬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차를 못 타고 다녀. 왜냐면 그 차량의 상태를 보고 이 차량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의무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의무가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물건이 이전됨에 따라서 소유권. 그래서 대물적 행위는 니은번에 그 타인에게 그 효과가 이전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대인적인 행위냐 대물적인 행위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 허가는 대인적인 허가일까 대물적인 허가일까? 건축 허가는 여러분이나 나나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 그 뭐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벽돌도 한 장 쌓아본 일 없어. 그래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어. 왜냐면 내 땅이 있고 내 땅에다가 어떤 이제 건물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그 건축이 허용되는 땅이고 법이 허용하는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이라면 그건 뭐야? 사람이 누구냐 안 따지고 건축허가 내줘요. 응? 그래서 대물적인 허가야. 그런데 내가 건축허가를 받았어. 그럼 건축허가의 의미는 요 땅에 그런 건물은 허용이 된다 이거야. 응? 누가 짓든. 그러니까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뭐 이렇게 건축을 하려다가 내가 땅을 팔아 넘겼어. 그러면 그 땅 산 사람은 다시 건축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 그 사람이 그 땅에 그 똑같은 건물을 건축하고 싶다면 그 행정기관에 우리가 배운 신고하면 돼. 내가 이 사람이 건축 허가 받은 거 그 허가 받은 자의 지위를 내가 승계하겠다 하고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리가 되면 나는 이제 허가받은 내 지위를 이어받은 게 되는 거지. 그런 논리. 그래서 대물적인 건 이전되고. 그다음에 혼합적이라는 거는 사람과 시설 둘 다 요건 갖췄냐 아니냐 이거 보고 하는 거야. 많은 예는 없는데 기업원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가 종합병원 허가다. 그죠? 종합병원 허가. 그래서 우리가 병원 중에 종합병원이라고 하려면 뭐도 있어야 돼. 무슨 치과, 피부과, 신경과 등 여러 전문 진료 과목 수가 얼마 이상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의사도 그 전문 담당 의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상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 이상 요건이 충족돼야. 그러면 두 가지 다 갖춰야 돼. 사람 요건, 사람의 자격 이런 거 따지는 요건, 시설 요건. 이거 다 갖춰야 종합병원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 그지? 그런 거 생각. 또 거기 총포 화약류 제조업. 여러분 총 만들고 한 거는 이거 허가 받으려면 그 사람 과거에 마약한 전력이 있다는 이러면 이거 허가 안 나가. 응? 그런 거 사람도 따지고 또 시설 법이 정하는 시설 기준도 갖춰야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혼합적 허가. 그럼 혼합적 허가는 아무래도 사람의 자격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타인에게 함부로 지네 마음대로 나 허가받은 자치 너 넘겨줄게 너 가져 이거 함부로 안 되는 거야. 그죠? 보통은 행정기관에 신청을 해서 이 자격 가진 자가 이 사업을 이전 받는지 이걸 검토한 뒤에 자격 가진 자가 이어받는다라고 인정돼야 행정기관이 그 승인을 해줌으로써 그 효과가 승계되게 보통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놓고 예전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어. 지문을 딱 4개를 깔아놓고 뭐냐면 다음 중 그 법적인 효과가 타인에게 가장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행위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뭐 고르라는 거냐면 대물적인 행위를 고르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건축허가 같은 거야. 응? 대인적인 거, 혼합적인 건 아무래도 이전이 자유롭지 못하지. 자, 그런 차원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5번 그냥 읽고 지나간다. 형식에 따른 것에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그랬지? 너무 쉽지? 요식행위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행위죠. 응? 근데 우리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보통 허가 내주고 하는 거 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대원칙이. 그래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불요식행위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되고 이게 형식에 큰 제한이 없는 그런 성격의 행위를 불요식행위라 그래. 그래서 읽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상대방, 즉 상대방 국민의 협력. 여기서 협력이라는 건 신청이나 동의 같은 거. 이게 필요하냐? 이거 가지고 단독적인 행위, 쌍방적인 행위 이렇게 구분했죠? 단독적인 행위는 보통 이런 겁니다. 세금 부과하는 행위, 영업정지시키는 행위. 국민이 자기한테 영업정지해 주세요, 세금 부과해 주세요. 국민이 신청하나? 아니면 흔쾌히 자발적으로 동의하나? 그건 아니지. 그냥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집행해서 너 영업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게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쌍방적인 건 보통 이익 주는 행위야. 그러니까 국민이 자기한테 허가해달라 행정기관에 신청, 그죠? 또 공무원 임명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다 공무원 임명하면 흔쾌히 동의하겠지만, 그죠? 어떤 사람은 나 공무원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너를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 했는데 상대방이 동의 안 한다? 임명의 효력은 없어요.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필수 요건인 행위를 쌍방적 행위라고 합니다. 쌍방적 행위. 그 다음에 가볍게 읽고 지나가고요. 7번. 이제 이런 말 나오지. 동그라미 1번에 적극적인 행위, 2번에 소극적인 행위. 이게 적극적이라는 게 뭔 의미야? 기존의 법적인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는 적극적인. 아무런 변동을 안 가져오는 행위는 소극적 행위. 이렇게 부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에 의하면
이제 운전면허 없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도로교통법은 모든 사람 운전행위 금지시켜놨어요. 그리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청해오면 행정기관이 경찰이 심사해서 너는 운전면허 내준다. 그래서 이제 운전 금지 의무를 풀어준 사람만 운전하고 다니는 거죠. 응? 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어. 그러면 이제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이제 부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땄어. 즉 행정기관부터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경찰이 운전면허 내주는 행위는 운전하지 못하던 법적인 상태에서 운전 금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제 금지 의무가 없어져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금지 의무가 있다가 금지 의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내주는 조치는 기존에 금지 의무가 있던 상태에서 금지 의무가 없어진 상태로 바꿔놓는 거니까 적극적 행정행위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똑같은 예를 들면 내가 운전면허를 신청했는데 면허 거부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면허 거부는 기존에 있던 운전 금지 의무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지 아무것도 변동을 가져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행정기관의 거부 조치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아무 응답을 안 해. 이런 거 부작이라고 하지. 거부하거나 응답 없는 거 부작 이런 거는 기존의 상태에 아무런 변동을 안 가져오니까 이런 건 소극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행위냐 소극적 행위냐 이런 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일은 아닌데 우리 행정법에서 쓰는 용어로 적극 이제 무슨 문장 속에 그런 말이 나온다. 적극적 행정행위, 소극적 행정행위 이런 말이 나올 때 또는 적극적 처분, 소극적 처분 이런 말을 부를 때 적극적, 소극적의 뜻을 알고 있어야 그 문장을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 개념이 되는 거니까 알아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반론을 보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분류한 것 중에서 두 가지를 특히 따로 떼서 얘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중적 효과를 갖는 거, 복효적 행정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속행위, 재량이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효적 행정이 짤막하니까 요거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자말로 복효적은 다른 말로 또 이중적 효과를 갖는다는 거지. 그럼 우리 아까 공부한 대로 이익과 행정기관이 법집행행위를 하나를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국민한테 이익도 생기고 불이익도 생기는 거. 응? 근데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동일한 사람한테 이익도 주면서 불이익도 같이 주는 경우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땅이 도로가에 있는 거야. 도로가에. 근데 이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막 건축 자재를 그 옆에다 쌓아놔야 되는데 도로의 한 일부분은 거기다가 건축자재를 쌓아놓겠다. 그러면 행정기관에 도로 관리하는 행정위원회 이 도로를 뭐 한 건축하는 동안 2달 동안 특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응? 도로 사용허가, 도로 점용허가 이런 거를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러면 도로가에 적법하게 일정 부분 도로의 일부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도로 점용허가라 그래. 응? 그런데 그냥 안 내줘. 뭐 그냥 내줄 수도 있지만 너 그러면 2달간 신청한 대로 2달간 도로 점용허가를 내준다. 단 이거 일반 사람들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인데 너 특별히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2달 동안 도로의 일정 부분을 특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납부해라. 그래서 도로 점용료라는 걸 부과해. 그러면 하나 행위가 뭐냐면 이거야. 도로 점용 허가 한다. 2달 동안 단 매달 300만 원씩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라.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한편으로는 도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한 대로 주니까 이익을 주는데 동시에 플러스 월 300만 원씩 내래. 그거는 이제 불이익 주는 거지. 의무를 주면.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한테 이익과 불이익을 같이 주는 이런 유형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 국민 중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는 행위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그지? 이런 게 또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 있어. 의에서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다.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올라가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뭐 혼합형 행정행위, 제3자유 행정행위 그러지? 혼합형 행정행위의 키워드는 동일인에게. 그지? 응? 첫째, 근데 동일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이익, 불이익 동시에 발생해. 반면에 3자유 행정행위는 어떤 행위야? 어느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어느 사람한테는 불이익.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에게, 그지? 이익, 불이익을 발생해.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주된 관심사는 2번에 있어. 제3자유 행정.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효적 행정행위다,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다 말하면 좁은 의미로 이제 어느 한쪽에 이익 주고 다른 쪽에는 불이익 주는 그런 제3자유 행정행위를 일반적으로 복효적 행위와 동일시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아래 2번 제3자유 행정행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주된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불이익 받는 사람.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어떤 조치를 했는데 이익 받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익 받는 사람은 문제 안 삼아.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불이익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다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시장이 A라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고 A에게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죠? 그죠? 공장 건축 허가? 그러면 A한테 이익이야, 상대방한테는. 그지? 근데 인근 주민들이 공장 들어서면 자기들 뭐 환경상 불이익 받는다. 인근 주민들이 불이익 받는 거야. 그러면 요 행위를 바로 뭐라 그러는 거야? 요 행위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제3자요 행정. 그러니까 한쪽에 이익 주면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얘가 공장 건축 허가의 상대방이야. 상대방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인근 주민인 제3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게 제3자의 행정행위다, 복효적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익 받는 상대방이야 문제가 안 되지. 응? 인근 주민이 문제가 되겠지? 근데 이것도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미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소음 먼지를 많이 일으킨다고 인근 주민들이 민원 신청을 해갖고 시장이 공장주에게 너 3개월 동안 공장 가동 중단해라 이랬다면 상대방 공장주에게는 불이익, 인근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조치지. 응? 또 그렇게도 얘기하죠. 어쨌든 이런 경우 이 불이익 받는 이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게 주된 관심사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 옛날에는 이해관계를 되게 단순하게 봐가지고 맨날 행정기관이 뭔 조치를 하면 그 상대방하고의 관계에서만 뭔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따져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주민들의 자기들의 권리 주장 이런 게 권리의식이 강해지고 하면서 이 3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이 행정법학의 주된 과제가 됐어요. 자, 어쨌든 의의를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이익과 불이익이 서로 다른 자에게 이제 귀속되는 행위겠죠? 응? 우리 아까 했지? 이때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자, 여기 중요한 전제 복수의 이해 당사자 존재 요거 밑줄 쳐주세요. 특징이야, 특징. 3자의 행정행위의 특징은 뭐라고? 서로 다른 복수의 이해 당사자가 존재한다. 응? 우리 이거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익 받는 자, 불이익 받는 자. 응? 그럼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이 공장 건축허가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치면 인천시장 행정기관은 공장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할 때 뭐 해야 돼? 법이 정한 요건도 따져봐야 되고 상대방의 이해관계, 상대방 불이익 받는 인근 주민 또 사회 전체의 공익 이런 거 다 따져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어지는 거 동그라미 2번에 말하자면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인 간에 상반되는 이익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응? 뭐 이런 게 중요한 과제가 되죠. 어쨌든 동그라미 2번에 중요한 거 복수의 이해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다. 응?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조금 아까 얘기했지.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옛날에는 상대방
이해관계만 뭐 따져보고 했지만 오늘날은 제3자의 이해관계도 같이 따져야 되고 이렇게 좀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주된 시험의 포인트는 쌍거래 2번 제3자의 보호입니다. 응? 자, 그러면 특별히 뭐 동그라미 1번은 큰 의미는 없어요. 1번의 제목이 제3자의 행정의 신청권 이랬지? 그리고 제목 옆에다가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이름을 또 부채를 붙였지?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어. 뭐였냐면 행정개입 청구권 배웠어요. 그때 뭐 얘기했냐면 요거는 사안이 다른 거지. 이미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허가받아서 A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음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 인근 주민들이 시장한테 뭐해? 이 공장에 대해서 가동 중단 조치 해달라. 이거 신청하는 거 있지? 이게 바로 제3자가 행정기관에게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행위를 해달라. 근데 저 공장 주인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그런 삼자유적인 행위를 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신청할 권리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공부한 행정개입청권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래서 뭐 1번은 이미 배운 논리니까 봐두고. 자, 중요한 거 동그라미 2번 되게 중요합니다. 제3자가 행정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인정되냐? 2번 중요 포인트. 인정된대요,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이거야. A가 인천시장이 A가 인천시장에 공장 건축 허가 해달라고 그 신청을 했어요. A가 신청을 한 상태야. 그런데 신청을 받고 인천시장이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할 때 이 허가를 내주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인근 주민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지? 그래서 이거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공장 허가 신청한 사람들의 주장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그래 공청회를 연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이 공청회에 참가할 권리가 인정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에 보면 거기에 나왔어요. 첫째 그때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뭐라고 결정해? 당신들은 행정절차, 공청회 같은 행정절차에 참가해도 됩니다. 참가할 권리 인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해가지고 행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된 제3자. 거기까지. 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결정에서 행정절차에 참여를 인정받은 3자는 행정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인정된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 뭐 신청을 했는데도 행정기관에 당신들의 참여는 허용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절차에 참가할 권리는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참여가 허용된 3자에 한해서, 그죠? 동그라미 2번 놔두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읽어볼까요? 작은 글씨. 독일하고 달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제3자의 행정인 성립 및 효력 발생 기구와 관련하여 불이익받는 제3자의 불이익받는 제3자 이거 밑줄. 제3자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 의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통지를 안 해도 효력 발생한다. 이거 중요 부분. 자, 그러면 이거 뭐냐? 여기서 보자. 그러면 다음 여러분들이 인천시장이야. 그런데 A가 공장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했어.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 시장이 A한테 공장 건축허가를 내준대. 그러면 A한테 뭐 보내겠어? 당신이 신청한 데에 따라 공장 건축허가 내준다고 문서로 보내줘요. 그러면 A한테는 이 허가 내준다는 문서가 도착한 때부터 허가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인근 주민들한테는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줬습니다고 문서로 통보해야 안 해? 안 해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도록 의무로 안 정해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때 3자에게 통지 의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랬지? 이게 바로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줬습니다라고 문서로 통보 의무 없다고. 그러니까
인근 주민에게 통보 안 해도 상대방한테 건축허가 내준다고 문서로만 통보가면 허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거고, 건축허가의 효력은 발생한 거고, 주민에게 통지 안 했다고 해도 허가의 효력 발생한 거에 영향 안 줘. 요거 중요. 그래서 또 동그라미 3번 중요. 응? 그 다음에 4번은 뭐 내용은 중요한 건데 시험은 너무 당연한 거라.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공장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아까 그 얘기해봐. 공장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야 이거 공장 가동 3개월간 뭐 중단해라 이런 거 하려면, 그러니까 얘를 이거 봐. 잘 이익을 고려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 인근 주민들이 공장 가동 중단시켜달라 신청. 그러면 공장 가동 중단 조치, 공장 가동 중단해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려면 A의 입장도 고려해야 돼요. 인근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요소를 다 조정을 해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무조건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취소나 철회하는 거.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중요합니다. 제3자의 불법고지 신청권이라고 제목이 달려있지? 요거야. 그러면 요건 또 어떤 사항이냐면 봐. 자, 인근 주민들이 이게 A한테 공장건축허가 내준 거야, 시장이. 그 인근 주민들이 열받았어. 싸우려고 그래. 어떻게 법적으로 다투려고 그래. 그러면 인천시장한테 이 공장건축허가 내준 거 위법하니까 없던 일로 취소해달라.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다 저기 인천시장이 한 거니까 이 국무총리 밑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거기다가 이제 상급 행정기관에다가 이거 위법한 거니까 취소하는 판정해달라고 신청이 가능한데, 근데 주민들이 잘 모르겠어. 이거 이른바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는 건지, 한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 건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천시장한테 이게 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야, 인천시장 너 A한테 공장건축허가 내줬는데 우리가 이거 위법부당한 공장건축허가라고 생각한다. 이거 취소해달라고 상급 행정기관에게 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위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하고 싶은데 이거 할 수 있는 거냐?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어디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냐? 알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응? 그래서 결국 주민들은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또 행정절차법, 행정소송 하려고 그런다.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행정절차법에도 있고 행정심판법에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경우는 제3자의 불법고지 신청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응? 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행정심판을 이거 인근 주민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냐 안 되냐. 아주 옛날에는 인근 주민들은 공장건축허가 내줌으로써 그냥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는데 불과하다, 소송 자격 같은 거 안 줬어. 근데 오늘날은 이 공장건축허가의 근거법이나 관련된 법, 보통 공장건축하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이런 게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이익이 반경 몇 킬로 이내 주민들의 환경이익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주민 어느 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소송할 자격이 주어져?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러니까 인근 주민인 3자도 누구든지 법이 보호하는 이익,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행정심판 소송할 자격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응? 선고인적격, 원고적격 인정되느냐? 어느 때 인정돼? 두 번째 끝에 법률상 이익, 그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하고 소송 제기할 자격 인정됩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자격이 인정 안 되는 거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은 특별한 논점은 없어요. 넘어가고 8번도 마찬가지고 쟁송 제기 기간. 그래서
그러니까 7번부터 얘기하면 인근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원에다가 소송을 이거 공장 어쩌가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고 법원에다가 행정소송 제기하려고 한다면 근데 법에서 소송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된다. 그렇다면 인근 주민 같은 이제 3자 소송할 때도 거쳐야 되는 거고 또 법이 정한 소송기간 내에 소송을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로 공부하세요. 쟁송 제기간도 원칙적으로 적용받는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9번 제3자의 행정쟁송 참가권 및 제주 요거 좀 중시합니다. 자 기억본 읽어보자. 말하면 줄이면 행정소송에서 판결은 어떻게 돼? 누구한테도 효력이 있어? 제 법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끝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행정쟁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3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아니면 행정심판 경우는 행정심판의 허가를 받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참가한다는 것은 남이 싸우고 있는 소송에 그 판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도 이해관계가 있다. 우리도 주장하고 증거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과 증거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이게 바로 참가 제도예요. 어쨌든 기억에 의하면 제3자는 뭐 할 수 있어? 뭐 법원의 결정을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 허가받아 참가할 수 있죠? 참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법. 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서 그러니까 판결이 나와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 침해를 판결로 인해 자기의 권리 이익 침해를 받은 제3자는 뭐야?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여기 밑줄 쳐주세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 밑줄 쳐놓고 그 부분도 두 부분으로 쪼개봐.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그 다음에 또 뭐야? 소송에 참가를 하지 못함. 이 두 가지 요건이에요. 그런 3자는 어떻게 돼? 두 번째 그때 그래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이나 방어를 못해서 결국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 3자는 어떻게 된대? 확정난 최종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려면 두 가지 지금 밑줄 친 부분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지. 하나는 뭐야?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했어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책임으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 공격 방어를 못했어. 그래서 불리한 판결 나왔어. 그러면 제3자 소송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서 소송에 참가 못했을 때는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 못해. 그지? 또 하나는 그 밑줄 친 데서 소송에 참가를 못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어떻게 될까? 소송에 참가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하고 막 공격하고 방어했을 텐데 그래도 불리한 판결 나왔으면 그에 승복해야지 재심을 청구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 3자만 그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 재심을 청구하려면 또 기간 내에 청구해야 돼. 그 기간 언제 나왔어? 넷째 줄 끝에 확정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확정 판결이 있다는 걸 안 날부터 30일 몰랐다면 확정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 지나면 재심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내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제3자가 확정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했어야 한다라는 요건.
그리고 이 요건에 해당돼서 재심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그게 확정 판결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안날부터 30일 안에, 몰랐다면 확정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10번. 자, 집행정지 신청 요게 나오죠? 자, 옆에는 가구제, 그래서 이제 임시구제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가령 이렇게 소송을 한다고 쳐봐. 자, 공장 건축 허가를 A한테 내준 거야. 시장이 신청을 받고. 인근 주민들 이미 허가가 나왔어. 근데 인근 주민들이 무슨 소송을 해? 이렇게 소송을 하겠지. A 인천시장을 상대로 이제 논리구조가 이렇게 되지. 소송의 대상은 A한테 내준 공장 건축 허가. 이거 위법하니까 어떤 일로 취소 판결 내려달라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 시장을 상대로. 그러면 인천지방법원이 이제 1심 재판해. 그런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다고 해서 공장 건축허가 효력이 소송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내준 공장 건축허가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소송은 소송이고 건축 허가의 효력은 계속 유지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 그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 소송 이거 최소 6개월 이상. 아무리 뭐 보통 한 1심 판결하면 1년 이상 걸립니다. 응? 그러면 소송에서 이거 심사하는 동안에 소송이 진행 중인데 A는 어떻게 돼? 허가 나왔으니까 공장을 계속 지어요. 그러면 소송 도중에 공장 다 건축 끝나버렸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야, 이때 와서 공장 다 줬다고? 이제 공장이 다 건축이 완료됐으므로 이제 와서 공장 건축하라고 허가를 준 거 취소한들 의미가 없다. 이 재판 중단해요. 응? 설령 행정기관이 이제 공장이 다 건물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행정기관이 공장 건축원 해준 건 위법이었으니까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려준다 치자. 그래봐야 뭐만 없어지는 거야. 행정기관이 해준 공장 건축 허가만 없었던 일이 될 뿐 이미 다 지어진 공장 건물은 위법한 채로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예요. 응? 이렇다면 이게 행정기관이 허가 내준 것만 취소한다 그래서 이게 목적 달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 응?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급하게 뭐부터 해? 공장 건축허가 효력 멈춰달라는 거야. 그래서 A가 판결 나올 때까지는 건축하는 행위를 중단하게끔 해달라. 이게 바로 이제 집행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응? 신청하는 거. 여러분들 요새 국민의힘 이준석 그 전 당대표가 법원에 소송 냈죠? 이거는 행정소송은 아니고 이제 민사소송인데 거기도 이준석 대표가 원래 이제 최종 판결을 얻고자 하는 건 그 무슨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이거 결정 이걸 무효로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거 판결을 하려면 한참 걸려. 근데 그에 앞서 일단 급한 대로 뭐 해달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 위원장 직무 수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거야. 최종 판결 나올 때 그거 받아준 거잖아 법원이. 그래서 거의 가처분이라 해서 일단 직무 수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하여튼 복잡하게 하죠. 자, 요거야, 이거 집행정. 이게 필요하지, 인근 주민은. 공장이 건축이 안 되게끔 막으려 그러면 취소해달라 소송하면서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이 돼. 허가 유력 정지시켜달라. 응? 이런 게 집행정지 신청인데, 자, 기억본 읽어보니까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순법은 제3자도 집행정지를, 여기 제3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명시적으로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 니은번에 보면 밑줄 행정쟁송의 당사자에다가 표기를. 당사자는 원고하고 피고예요. 응? 속이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당사자는 뭐야?
쉽게 말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고 써있지? 셋째 줄까지. 그러면 자, 셋째 줄에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주어가 누구야? 당사자죠. 당사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당사자가 아닌 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죠? 그렇다면 여기 봐. 이 A에게는 좀 공적인 건축허가로서 인근 주민은 제3자지? 응? 제3자인데 인근 주민이 3자로서 소송을 제기했지?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상대방이 되는 피고예요. 그럼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제기한 입장의 3자인 소송의 당사자가 되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정지해달라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 그런데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남이 제기해서 싸우고 있는 소송에 나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나도 참여해서 주장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허용받아서 소송에 참가하는 3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야. 그래서 결론, 니은이 중요한 결론 뭐라고 되어 있지? 넷째 줄의 중간 제3자는 뭐로서? 당사자가 될 때는 행정소송 같은 거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될 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닌 무슨 뭐이지? 마지막 줄 단순한 참가하는 지위, 남이 제기한 소송에 참가하는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권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판례가 거기 한 4개 정도 내가 드러났죠? 자, 1번 판례 여기서 뭐 행정처분, 공장건축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인근 주민 같은 3자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이 한 법집행조치 때문에 법이 보호하는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면 제3자도 소송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제3자 첫째 그때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 침해, 이게 핵심이지. 제3자도 법이 보호하고 있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핵심이.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이 공부했잖아. 2번 문장은 판례가 길지만 그 넷째 줄 딱 중간 밑줄 시작하기 전에 거기까지를 끊어봐. 그러면 2번 판례 위에서부터 넷째 줄 중간까지는 우리 배운 용어로 따지면 뭐야?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가 있는데 그 근처에다가 또 같은 업종에 새로운 허가를 내준다? 이러면 기존 업자가 반발해서 이제 다 싸우는데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 경업자 관계. 응? 경업자 관계. 그래서 2번 판례의 밑줄 치기 이전에 넷째 줄 중간까지는 경업자 관계. 그렇다면 그 앞에서 이거지.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가 있는데 옆에다가 또 신규 허가를 내주면 기존 업자는 이제 무조건 소송할 적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법에 의해서 기존 업자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건데 그 이익을 침해받은 거라면 그 기존 업자에게 소송할 적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친 건 거기 6째 줄에 보면 경원자 관계, 경원관계란 말 쓰지? 경원관계 설명이 쭉 있는 거야 앞부분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허가나 면허 내준다. 하나의 업자한테 허가 면허 내준다. 공고를 했는데 여러 명이 자기한테 면허 내달라, 허가 내달라 신청해서 행정기관이 신청한 한 업자에게 면허나 허가를 내주면 다른 신청자들에게는 거부한 결과가 되는 그런 경우. 이런 관계를 경원관계라고 하고, 경원관계에서는 어떻게 돼? 신청했다가 거부된 자는 다른 자에 대해서 면허 내줌으로써 자기한테 되는 거부한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 당연히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특히 중요한 판례인데 지금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볼게요. 자, 3번 판례는 이렇게 시작하지. 복효적 행정행위, 그 중에서도 특히 제3자율을 수반하는 행정, 그러니까 한쪽에게 이익되고 다른 쪽에 불이익이 되는 그런 행위에 있어서 그런 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갔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 때문에 비로소 자기의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3자는
받침받게 되는 그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한번 중요해요. 플레. 여러분 이거 한번 해요. 여기다 똑같은 얘기로 지금 이거 갖고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자. 인천시장이 A한테 신청받고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자 인근 주민이 이 A한테 내준 공장 건축 허가 법원에 소송 가기 전에 상급 행정기관에다가 이거 취소 판정해달라고 신청하고 그래서 취소 심판을 청구했어요. 인근 주민이. 응? 그랬더니 맞다. 이 공장 건축 허가는 위법 부당하게 해준 것으로서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 취소한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취소 재결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이 취소 재결이 나온과 동시에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서 취소한다고 판정 내리면 판정 내린과 동시에 시장이 A에게 공장 건축 허가 내주던 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바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이때 A 입장 말이야. A는 인천시장이 자기한테 제일 처음에 한 조치는 허가 내주는 거 있잖아요. 이익 주는 거. 그런데 인근 주민이 이 허가 위법 부당하다고 싸워서 판정기관이 취소하는 판정을 내리면 이 취소 재결이 여기 쓴 인용 재결이지, 응? 들어주는 판정. 이거가 나오면 이 A는 이 재결 때문에 비로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때 A는 자기한테 이익 준 허가를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 원래의 처분을 싸울 수는 없는 거고 이 재결 때문에 처음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니까 A는 이 재결이 잘못된 재결이다. 이 재결이 위법한 판정이다. 법원에다가 소송을 이거 취소해달라라고 소송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3부 판례 매우 중시하고 뭐 4번도 앞에서 다 공부했던 거라 그 정도만 합시다. 자, 우리 쉬는 시간 가지고 이번에는 주제 기속행위 재량. 우리 기속행위 재량이라고 얘기하면 재량행위에 초점이 있어요. 자, 쉬었다 합시다.